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 투자처 찾기에 분주한데요. 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둔 지금 나에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이 또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현재 채권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초고액 자산가들도 채권 비중을 2배 늘리면서 안정적인 자산 배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투자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국면을 앞두고 매매 차익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낮은 표면 금리에 적구폰채를 주로 사들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표면 금리가 1%대인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 채권형 펀드에도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후에도 몇 개월 동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편 신흥국 채권이 지난달에는 2.3%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기업들도 신흥국의 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매매 차익까지는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과도하게 선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국내 채권에 대한 고평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장외 채권을 3조 3,3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의 주제, 금리 인하기 속 똑똑한 채권 투자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9월 금리 인하 임박, 채권 주목해도 될까입니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오늘도 해결해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GB 투자자문 우리 마경환 대표 그리고 KB 자산운용 ETF 사업본부 김찬영 상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할 수 있을 만한 소식은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볼 텐데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9월입니다. 지금 이때 이 시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투자는 어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우리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일단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채권일 거고요. 네. 채권이 좋을 거고 근데 채권은 사실 스펙트럼이 많아요. 회사채도 있을 것이고 국채도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채권 안에서 국채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주식 사이드로 간다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뭐 M6나 M7 위주의 성장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주면서도 방어주인 고배당주가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김찬영 상무께서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9월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투자처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그 금리 인하의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직전 금리 인하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2022년에 금리 인하를 들 수 있겠는데 4년 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금리 인하라고 하면 보통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경기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같은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금리를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도하게 올라가 있던 금리가 이제 정상화된다 이런 성격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배경에서 저희가 좀 살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리츠 이런 섹터 쪽은 그동안 이제 과도하게 올라갔던 금리 인하에 직격탄을 받았던 섹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섹터들은 좀 유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계속 미국에서 이제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그 강달러가 유지됐었죠.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었던 아시아 통화, 뭐 엔화라든가 원화 최근에 이제 좀 강세로 돌아서고 있죠. 이런 아시아 통화들도 앞으로 좀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채권에 대한 이야기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대표님, 네. 방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좋은 거는 배당. 고배당과 채권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왜 금리 인하 시에 왜 채권이 좋은지 좀 원론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금리 인하기에 채권이 좋은 거라고 저는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채권의 가장 베이직한 얘기가 뭐냐면 채권 가격은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채권 그러면 시중 금리가 내려가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시중 금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중앙은행 정책금리가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도 내려가게 되고 그럼 들고 있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네. 즉 금리와 채권 가격의 반비례 속성 때문에 금리 인하기 채권이 좋은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왜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은 네. 금리 인하 왜 할까요? 라고 하면은 뭐 견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몇 년 동안의 긴축을 이렇게 했다가 이제 실물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 목을 재고 있는 걸 푸는 과정이 금리 인하일 것이고 그러면 좀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매크로 경제가 어쨌건 간에 나빠지는 거죠. 네네네. 좀 안 좋아지는 거. 그러면 매크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론적으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매크로가 나빠지면 위험자산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안전자산의 수요가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채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커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대다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떤 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다 주식 투자를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기존에 수익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그동안은 매크로가 버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안전자산인 채권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매크로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해지 개념으로 채권의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금리 인하기에 채권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요약해서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그렇죠. 제가 여쭤봤더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론은 매크로 경기가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채권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네. 좀 편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 네. 근데 이번 금리 인하는 좀 다릅니다. 네. 예고제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9월 네.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팽배한 네.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이게 다 우리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단어에서 이제 금리라는 것이 일단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로 나뉘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의 얘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공이 이제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지는 건데요. 사실 우리 뭐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이런 주식 사오면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을 발표하는 날에는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보이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는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팽배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금리는 3.5입니다만 거의 시장에서는 거의 한 2.5 레벨까지 이미 내려간 걸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금리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시장 금리가 뭐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적 발표가 나면 그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장 금리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금리 인하니까 뭐 채권 투자에 나서시는 것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워낙 이제 금리 인하기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채권 투자에서는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계절로 치면 이제 뜨거웠던 여름에서 이제 겨울로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까지가 주식하기가 좋은 계절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뭐 기대감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채권 투자에 좀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채권 투자 아마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말만 들어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채권 투자 진실 혹은 오해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먼저 채권 투자에 대한 진실 혹은 오해. 첫 번째는요. 채권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가입 금액의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채권 투자는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되고 방송은 다 잘생긴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 보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이거 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채권 투자 정말 고액의 자산가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린다면요? 네, 맞다고라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틀렸다가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말씀드릴 그래요?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채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주식이란 자산과 달리 좀 호흡이 길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속성 그리고 기대수익이 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액 자산가가 더 선호하는 어떤 투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중간에 어떤 투자 판단이 틀리면은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면 예금과 동일한 속성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와 확정 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의 속성은 뭐냐면은 투자에 시간이 있다, 여유가 있다. 틀리더라도 만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두 번째 좀 안전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채권이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고액 투자자들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견은 맞고 또 반대로 또 반전을 좀 틀렸다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요즘 방금 여기 KB에도 계시지만은 워낙에 요즘 ETF가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ETF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마치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제 채권 자체가 워낙에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액 자산가면 가능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채권 ETF를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 측면과 또 어떤 투자의 방법이나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상무님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드려서 규모가 작더라도 ETF를 통해서 채권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채권 투자 방법, ETF 포함해서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ETF 안에서도 앞서 이제 설명 들으신 대로 채권이 워낙 뭐 발행 주체도 다양하고 뭐 만기도 긴 거 짧은 거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그것들이 다 ETF로 일단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월배당이라고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 이제 채권은 기본적으로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투자 수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ETF도 ETF 안에 채권을 담아놓고 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들을 매월 배당하는, 그러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월세 받는 것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형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ETF는 만기가 없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또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받는 걸.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만기채권 ETF라고 해서 특별히 만기가 존재하는 ETF라는 것도 나와서 소개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더 투자자분들의 이제 니즈, 이제 투자의 니즈가 굉장히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앞서 제가 아시아 통화 말씀드렸는데 뭐 엔화로 투자하는 미국 국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한국 원화를 놓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분들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서 엔화에 동시에 투자하는 ETF도 한 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양한 ETF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채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소액으로도 충분히 접근도 가능하고 너무 다양한 채권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 성향에 맞게끔 좀 접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이 되는데 뭐 첫 번째 오해 완벽하게 저는 해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진실 혹은 오해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채권 투자에 대한 진실 혹은 오해 두 번째는요. 채권은 안전하다입니다. 채권을 예금이나 금과 함께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기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예금보다 안전한 게 바로 채권의 큰 장점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뭐 먼저 우리 마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액 투자자들이 채권을 선호하는 이유. 안전하고 그만큼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채권은 원금의 손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품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채권은? 마지막부터 답을 드리면은 채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있다는 거 말씀드릴 거고, 근데 단지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채권 투자를 통해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회피할 방법도 있다. 원금 손실을 회피하는 방법.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개별 채권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채권이라는 건 언제 손해를 보냐면 내가 투자할 시점 대비해서 내가 나중에 채권을 매각하는 시점에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면 채권 가격을 손실을 보고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매입 시점 대비 매도 시점에 금리가 높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손실을 보는 가능성인데 근데 만약에 이럴 때 나는 손실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그때 팔질 않고 만기까지 들고 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관리 방안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채권이 안전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채권은 크게 나누면은 이제 가장 안전한 국채부터 해서 회사채 등급이 낮은 채권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 당연히 등급이 낮은 위험한 채권은 부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요즘에 채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국채인데 국채는 이론적으로 예금보다 더 안전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이론적으로 뱅크런이 나면 은행은 파산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누가 그걸 보장을 하냐면은 나라가 그렇죠. 발행을 했기 나라가 보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채권은 예금과 주식의 가운데 정도다. 그러니까 예금과 비슷하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비슷하게 어떤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도 있고 반면에 주식과 비슷하게 또 우리가 매크로 경제가 나빠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는 네. 또 주식성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채권이라는 건 예금 플러스 주식 같은 속성이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금과 주식의 그 가운데 어디쯤 있는 것이 채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가장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진실 혹은 오해 해결해 주시죠. 네, 채권 투자에 대한 진실 혹은 오해의 마지막은 채권은 주식만큼 수익을 올릴 수 없다입니다. 투자에서는 법칙이 하나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제 위험할수록 수익이 높다는 건데 반대로 보면 또 안전할수록 수익이 낮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 상무님께 김채영 상무님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채권은 주식과 예금 그 어디쯤 중간 어디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식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이 말씀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보통 채권 수익률은 어느 정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앞서 설명드리신 이제 예금과 그 주식의 중간 성격이 있는데 그 중간이라는 게 예금에 가까운 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주식에 가까운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뭐 미국 주식 시장이 뭐 AI 열풍이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연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보면 채 20%가 안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 채권을 한 1년 정도, 즉 장기 채권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채권 중에 장기물의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한 20% 평균적으로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엄청난 수익이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뭐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채권도 그 채권에 따라서 이제 아까 하이리스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장기물,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을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주식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예금 쪽으로 가까이 가느냐, 주식 쪽으로 가까이 가느냐, 뭐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쯤에서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9월 금리 인하 임박 채권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채권 수익률 구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 안에 오늘 또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바로 출발합니다. 네, 채권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이 있는데요. 우선 이자 수익은 표면 금리로 얻게 되는 수익입니다. 표면 금리는 한 번 정해지면 만기까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채권의 이자율 5%가 바로 표면 금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자 수익은 만기에 한 번 수령하는 게 아니라 채권 이자 주기에 따라서 이자가 지급이 되고요. 보통 국채는 6개월, 공사채는 3개월이나 6개월, 또 회사채는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월이자 지급 방식도 있고요. 또 복리 형태로 이자를 계산해서 만기에 지급하는 복리채도 있습니다. 이자 수익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약속한 이자 곱하기 보유기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기 1년에 이자율 연 2% 그리고 액면가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할 때 이 1,000만 원의 표면금리 2%를 곱해주고 보유기간 1년을 곱해주면 이자 수익 20만 원이 나오는데요. 다만 아직 세전입니다.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15.4% 이자 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38,800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번에 시세 차익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세 차익은 채권을 사고 팔아서 얻는 차익인데요. 채권의 표면 이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매매 가격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즉 채권 금리는 주가처럼 매일 변동을 합니다. 현행법상 시세 차익은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시세 차익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만기 10년에 표면금리 2%, 액면가 1,000만 원인 채권이 있는데요. 이자 수익은 이전에 계산한 16만 9,200원과 동일하고 시세 차익의 경우는 9,000원에 매수해서 9,500원에 매도해서 얻은 5.5%에 해당되는 55만 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세 차익은 세금이 면제되고요. 따라서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을 합한 총 수익은 71만 9,2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 거니까 실제 매매 시에는 약간의 수익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핵심 1분 컷 만나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채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가 가장 행복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채권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회사채, 국채, 단기채, 장기채 너무 이게 많으면요. 손이 잘 안 나가요. 좀 이게 명확해야 좀 손이 잘 나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 또 그에 따른 차이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상무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채권 투자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채권이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누구한테 빌려줄 건지 또 얼마나 긴 기간으로 빌려줄 건지 이 두 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서 들으신 대로 이제 국가, 나라에 빌려주는 국채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건 아무래도 좀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근데 뭐 공사채, 그다음에 회사채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제 신용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떼일 위험이 점점 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누구한테 빌려주는 것보다 사실 채권 투자에서는 더 중요한 게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채, 뭐 1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자를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장기채 같은 경우는 뭐 10년이나 30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4%의 채권을 사셨다고 했을 때 뭐 1년짜리라고 하면 이자를 뭐 한 번만 4%를 받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시장 금리가 뭐 큰 폭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뭐 5%, 6%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4%짜리 이자의 채권은 이제 가격이 점점 추락하게 되는데 이런 하락을 이제 시세 손실로 이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기간 이렇게 장기채로 갈수록 이제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해진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일단 채권은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개인에게 돈을 빌려 받으면 우리가 그 사채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만기 지금 몇 개월짜리 초단기부터 3년, 7년, 10년, 30년까지 각 이 만기가 다른 채권들이 있는데 분명히 장단점이 서로 공존할 것 같습니다. 이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장단점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지적이에요. 채권은 만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극명하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김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 채권은 동일하게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채권은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즉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수익이 팍 납니다. 근데 반대로 장기채를 잘못 만지면 손을 크게 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채권은 되게 안전한 걸로 알고 계시지만 장기채 같은 경우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장기 채권은 채권 가격 상승의 어떤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문제점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금리가 내려갈 거로 딱 들어갔는데 반대로 금리가 떠버려요. 그만큼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고는 또 팔기 어려우니까 유동성이 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반면에 단기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중금리 움직임에 거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냥 약속한 이자 쭉 나오는 구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뭐 단기채 ETF라고 하면 1년 미만 단기채 ETF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중도에 환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금리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큰 손실 없이 바로 돈을
금액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안정성이 유동성과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문제는 이게 금리가 내릴 때 별로 수익이 크게 안 올라요. 그래요. 수익성이 별로 재미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개인 성향에 다르겠지만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갖고 가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극명하게 단기와 장기가 서로 반대의 그렇죠. 포지션을 취하고 네, 있네요.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단기는 몇 년이 단기라고 봐야 되고 장기는 몇 년부터 장기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 30년, 10년 이러면 장기라는 거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기준에 네. 장기채는 몇 년 이상부터 몇 년이 장기채인 건가요? 예. 중기채는 또 얼마가 되는 예, 거고? 이게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들의 장기채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요즘 ETF를 많이 하시는 분은 장기채라고 하면 20년 이상을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주변에는 1년만 돼도 장기야?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네. 글로벌 스탠다드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10년 이상은 전부 장기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채고 보통 그리고 한 그러니까 한 1년에서 10년 레인지 안이 중기채일 것이고 1년 미만이 단기채 정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분이 편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말씀을 좀 들으니까 이해는 했으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장기채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장기채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립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언제까지 갈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또 시일도 보이고 10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그렇다고 뭐 몇 개월? 이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대표님의 전략 어떤 접근이 가장 좋을까요? 네, 아까 우리 김상무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하가 되면은 보통 일반인 투자자들 상식은 뭐냐? 그럼 장기채를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수익 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투자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어떤 선행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접근한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장기채와 단기채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향후 한 1년간 금리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아마 아까 저는 이렇게 정책금리와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저는 약간은 표현이 그런데 마치 강아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쭉 내려가는데 어떨 때는 과하게 내려가고 어떨 때는 정책금리 대비해서 또 덜 금리가 올라가듯 이렇게 하지만 플럭추에이션 치지만은 큰 그림 하에서는 현재보다 금리가 아래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큰 그림의 투자는 장기채가 적합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큰 파도와 작은 파도를 나누러 가는 건데 네네. 작은 파도는 금리가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파도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단기채의 비중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얘기 길었습니다만은 단기채와 장기채를 가지고 같이 투자하다가 어떤 금리가 우리가 또 매력적인 레벨 중간에 올라오면 또 단기채를 매도를 하고 장기채를 하는 이해했습니다. 리밸런싱도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장기채 몰빵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네. 결국은 관리와 관심입니다. 네, 내 자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또 강수민 캐스터가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무님께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기채, 단기채에 대한 차이점, 네. 전략 이런 걸 여쭤봤는데 이게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성향별 채권 전략 좀 어떤 방법으로 꾸며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순한 맛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이 있는 것처럼 뭐 주식도 다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코카콜라 같은 그래요. 이런 맞아요. 주식들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네네. 주식들, 이제 진득한 주식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인의 성향 자체가 조금 위험에 좀 회피적이다. 조금의 손실도 이제 납득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용도 측면에서 이제 국채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뭐 기간별로 봤을 땐 단기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덜 하니까요. 대신에 이제 매운맛,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성향의 네네. 투자자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은 그 장기채 30년물 굉장히 잘 투자하고 계신데 그것도 만족을 못 하셔서 미국에 가셔서 3배의 30년 국채에 그래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 본인의 투자 성향을 가장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는 채권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가셔서 이런 말을 쓰니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 없어요. 가장 궁금한 건 현 시점에서 미국 국채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최근에 미국 장기채 3배 레버리지 ETF, 우리가 그 TMF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국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접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현 시점에서 미국 국채 투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얘기를 좀 약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견해 그리고 TMF를 투자하는 견해를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TMF는 파생 상품이고 일반 채권이라는 건 일반 채권 ETF니까 좀 속성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파생 상품이냐 일반 채권 ETF냐에 따라 이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접근 방식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일단은 당연히 큰 그림에서는 미국 채권 투자하는 거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아, 그래요? 예, 뭐 전략인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한국과 미국을 나눠 본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한국 국채를 더 추천합니다. 미국 국채보다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네. 채권 국채를 추천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가 좀 상대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반증이 되겠죠. 안전자산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나라 경제가 좀 저성장으로 빠지고 둔화가 되면은 시중 금리도 내려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속성이고 따라서 미국 대비해서 한국의 펀더멘탈이 전반적으로 약하고 또 한국이 워낙에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이 우리가 일본의 길을 갈 우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중간에 매매하는 트레이딩 전략도 오케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현재 금리를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바이앤홀드 전략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바이앤홀드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금리가 한 4%다 가정하면 이걸 내가 10년, 20년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데 그거는 반대고 왜냐하면은 미국은 장기 채권을 그러니까 장기간 보유하기에는 미국이 경제가 나빠지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경제를 바로 부스팅 시킬 수 있고 네네네. 미국 재정 적자도 굉장히 큰 포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유 목적인 바이앤홀드는 좀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 단지 미국 채권이 어쨌거나 현재 미국 노동시장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미국 금리는 일정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TMF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TMF 이게 좀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좀 접근하기도 좀 예. 유용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아까 국채로 접근했을 때는 미국채보다는 우리 국내 네. 채권이 좀 더 매력적이다 했는데 TMF는 좀 어떤 의견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TMF는 기본적으로 미국 20년 만기 국채인 TLT의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듀레이션이라 하는 게 있어요. 듀레이션이 50년입니다. 듀레이션 50년이란 금리가 1% 내려가면 가격이 50%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가 1% 상승하면 50% 깨지는 겁니다. 네. 주식보다 더 센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냥 45달러에는 금리가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중간중간 플럭추에이션을 많이 칠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익률만 노려서 금리 내려가겠지 이렇게 해서 바이앤홀드를 하는 것보다는 TMF를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접근하시려고 했고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TMF는 스나이퍼처럼 하라고. 스나이퍼처럼 하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늘 확대된 첫 날이거든요. 첫 시간인데도 시간이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만이 느끼는 생각인지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 쉽고 명쾌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